네, 지난 주말 사이에 피셔 연준 부의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9월 금리 인상설에 다시 한 번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불안전한 상황에서 시장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피셔 부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강달러로 돌아서는 기조도 나타났습니다. 네. 9월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점인데요. 피셔 부총재의 의견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비교적 중립이었던 더들리가 비둘기파 쪽으로 돌아선 것과는 달리 강력 매파였던 피셔는 최근의 발언만 놓고 보자면 완전히 비둘기파로 돌아서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옐런 의장이 실제로 잭슨 홀웨이에 서지 않고 피셔 부의장이 섰는데 이 양반 얘기는 다시 좀 중립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중립 이하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그 의심이 들 만큼 조금 발언의 그 추이가 예측할 수 없다, 좀 모호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확률인데요. 이게 지난 며칠간 확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급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동성 나타나면서 이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이런 우려 때문에 한때 50%까지 올랐던 그 흐름이 2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또 피셔 발언 한마디에 바로 또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동안 내려왔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지금 달러 인덱스나 2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연준이 그동안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풍기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래서 달러도 약세, 금리도 약세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피셔의 한마디에 모두 또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분위기가 확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즉 금리 인상 이번에 9월 달에 하고 12월 달까지 안 할 거고 내년에도 거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연시켜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호재로 받아들인다면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9월 달에 올리고 나서도 한 번 정도는 더 남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첫 번째 키는 이번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위기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 9월 위기설보다 더 중요한 건 9월의 첫 번째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9월 고용지표를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스탠리 피셔의 얘기를 어느 쪽으로 좀 더 해석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확실해지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은 제한적인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셔의 발언은 확언이 아니고 어느 정도 9월 인상설에 무게를 실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다시 재상승의 기조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으로 고려한다면 최소한 제자리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비둘기파 쪽의 입장을 놓고 보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 말자라는 것인데 이게 금융시장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경제 펀더멘탈상으로는 그만큼 좋지 않으니까 올리지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살펴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의 본격적인 이 만기 도래는 2016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최고치를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QE4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만기를 갚지 못해서 연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긴축 구도로 돌아서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만기가 돌아오니까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물량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부담을 누가 소화해 줄 거냐.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 국채 조금 팔았다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요동을 쳤는데 현재 지금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만기를 과연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의 조절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이제 위험 국채들, 위험 채권들, 그러니까 뭐 정크본드급은 아니더라도 위험 국채 수익률, 가격들은 전부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더블탑의 형태에서 더블탑의 패턴을 완전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채 수익률 기준, 수익률 기준으로는 7%대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B 등급의 채권은 거의 7%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건 미국도 뭔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제로 베이스 금리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한 그런 기업들의 채권 수익률을 7%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유가가 지금 빠르게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차 만약에 내려와서 유가가 뭐 $30 수준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도 망할 기업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도산 위험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인데 글로벌 교역액이 여전히 감소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근 고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뭐 1900 박스권이라는 거죠. 1900, 2000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교역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타격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수가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미국의 이제 자산 버블 가능성인데요. 지금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차트는 모기지 금리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은 이 모기지 금리에 따른 전체적인 대출 금액인데 건당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금액은 더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의 중간 가격도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주택 가격이 버블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리가 만약에 높아질 경우에는 이 높아진 모기지 대출 금액, 건당 대출 금액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높아진 이 가격, 주택 가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낮아 보이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또 가장 중요한 주택 가격의 상승세와 그와 관련된 주택 관련 비용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아직까지 좀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담감은 충분히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장주를 갖고 있고 싼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유할 거야라는 뭐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만약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뭐 손자에게까지 물려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내 생각과 틀렸을 때는 빠르게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다시 또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을 좀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보다는 이 종목별로 좀 전략을 축소하는 편이 더욱더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저희가 미국과 한국에서의 바이오 종목들을 비교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간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에 다소 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바이오 업종의 전체 추이입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전체 수익률로 놓고 보게 되면 S&P 500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S&P 500과 비교해보면 S&P 500의 위치는 한 이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큰 추세를 무너뜨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화이자가 최근에 다른 종목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정체를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신약들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었던 이들 기업이
밑에서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끝나다 보니까 특허권이 만료되다 보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계속 자신들의 그 수익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글로벌 상해 제약사들 모두 공통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해를 어떻게 최근에 보상받고 있느냐? 자신들의 스스로 사업부 M&A라든지 호스피라와 같은 유통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금 덮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약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미약품을 포함해서 셀트리온처럼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국내 기업들 때문에 뭔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고평가 논란이 심했었고 그만큼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제약주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황 매물이 출하가 됐었고 다시 한 번 더 성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네, 2분기 실적의 실망은 뭐 곧 없어질 그런 이슈,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기업은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최근에 R&D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신약만 23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 3상이고요. 2상, 1상, 그리고 전임상 단계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건 이제 퀀텀 프로젝트라고 하는 당뇨병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영향력을 발휘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약들도 일단 뭐 개량 신약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팔리기만 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끌어다 쓰면서 지금 실적이 안 나와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좋은 매출 부분과 이익 부분이 과연 시장의 예상만큼 잘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북경감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트처럼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분명히 북경감리도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추세가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분명히 시장의 대장주이고 기대감이 높은 것이 맞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없이 과거처럼 사면 올라간다라는 아니란 시각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미약품 분명히 대장주이고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대 종목인데 그 기대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면 나머지 종목은 볼 것도 없이 팔아야 되는 거고요. 한미약품 자체도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비싼 거 사실이고 지금 뭐 2018년도 이익까지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만 삐끗해도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매도하라는 말씀보다는 안 좋아질 상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시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내 적정 비중은 바이오 종목 모두 포함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니까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8월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